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주식에 좋은 투자를 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죠. 주식연구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식 초보를 위한 최고의 선생님,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 이사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이야기부터 좀 나눠볼게요. 오늘 한국은행이 예상대로 빅스텝을 밟았습니다. 0.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 이게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오늘 사실 이제 이 부분은 호재로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0.5% 올릴 걸 이미 알고 있었고, 근데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뭐 영어로는 뭐 터미널 레이트라고 하는데 이제 한국어로 표현을 하면 최종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중앙은행이 금리의 최종 목적지를 어디로 보고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래 이제 네. 이 고지가 보여야 그 다음에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데 오늘 이제 금통위가 끝나고 나서 이제 이창용 총재가 3.5%를 언급을 했어요. 최종 금리 수준은 아마 그 정도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이 지금 금리가 오늘로 3%가 됐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0.5% 남았죠. 음. 근데 이제 한 번에 0.5를 더 올릴지 아니면 나눠서 올릴지 모르지만 음. 3.5라는 게 이제 보였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게 왜 시장의 호재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국고채 금리 있잖아요. 이 10년물 금리가 4.3%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음. 근데 이제 뭐 3년물 금리도 4%가 넘고 근데 이 금리들이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준금리보다 훨씬 높잖아요. 네. 높은데 최종금리가 3.5니까 음. 이 금리들은 높단 말이에요. 왜 음. 그 최종금리가 어느 정도 좀 레벨이 맞춰서 내려가게 되거든요, 네. 결국엔. 그러니까 이제 음. 금리가 이제 떨어져 버린 거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 제일 악재가 금리가 너무 오르는 게 악재잖아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올라가도 시중금리는 이미 4%를 넘어서 이 기준금리 4% 넘는 거 아닌가 하는 걸 반영을 하고 있었는데 음. 3.5로 이제 딱 나와버리니까 네. 생각보다 이제 금리 위쪽 수준이 낮아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음. 오늘 금리가 좀 떨어지고 오늘 환율도 떨어지고 거기다가 주식시장도 같이 올라가 버리는 이런 좀 모습이 좀 나왔다고 보시면 좋겠고 또 한 음. 가지 금통위원들이 이제 이런 이제 결정을 할 때 소수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0.5%를 금리 결정을 인상하는데 다 찬성한 게 아니라 음. 그중에 두 분이 이제 반대를 하셨어요. 그 두 분은 이제 0.25% 정도 올리는 게 맞겠다. 왜냐하면 이게 소수 의견이 중요한 게 그다음 또 회의에서는 이 소수 의견대로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11월에는 0.25%가 확률이 좀 높아졌어요. 어. 그러면 이제 지금 0.5로 가다가 0.25로 가면 속도가 이제 둔화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오늘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는 좀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사실 좀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이렇게 하는 총재가 최종 금리를 정확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나요? 과거에도? 네, 그렇게 뭐 정확하게 얘기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음. 이제 워낙에 이제 이게 중요하잖아요. 도대체 금리 어디까지 올릴 거냐. 네. 근데 이거를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3.5 올리고 더 이상 안 올린다는 아닙니다. 음. 바뀔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음. 또 물가가 너무 오르거나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행의 일단 이제 기준금리 정하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금리를 보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미국 연준이 생각보다 금리를 더 세게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음. 그러면 3.5가 아니라 우리나라 4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의 금리 수준이 지금 예상만큼만 움직여 준다면 뭐 큰 변수가 없다면 이제 3.5 정도가 이제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음. 변수만 없다면 이제 좀 최종 금리는 3.5로 잡히지 않을까 싶고 또 한국은행에서도 제가 봤을 때 이제 이렇게 좀 위를 막아놓는 이유는 지금 대출 금리가 너무 올라가잖아요. 근데 네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랑 다르게 가계부채가 정말 많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음. 그래서 잘못하면 가계부채 문제가 터지고 네. 이거 통제가 안 되면 나라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3.5 정도로 좀 맞춰놓고 일단 대응하겠다라는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크게 변수가 없으면은 최종 금리 3.5에 맞춰서 이제 11월에 한 번 더 남았으니까 거기서는 0.5% 기준금리 인상이 조금 유력한 상황인데 일부 소수에서 0.25% 의견이 나와서 지금 뭐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예상이 안 되는 그러니까 상황인가요? 0.25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음. 3.5로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그러니까 한 번 남았으니까 네. 0.25로 올리고 내년에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고 아, 그 아니면 3.5가 올해 올해 연말까지 목표가 아니라 목표가 이제 아니군요. 최종이죠, 최종. 터미널 레이트가 아. 뭐냐면 올해 목표가 아니라 네. 야, 너네들 도대체 어디까지 올릴 거냐. 이 질문에 대한 아하. 답이에요. 네. 그러니까 올해가 됐건 내년이 됐건 이 기준금리 사이클을 어디까지 끌고 갈 거냐. 음.
이건데 그걸 이제 3.5로 제시를 한 거죠. 근데 음, 그거를 올해 뭐 11월에 한 번 더 올려서 한 번에 갈 수도 있고 음, 아니면 이제 단계적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일단 그게 좀 기준이 되긴 했지만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뭐 11월에 0.25% 확률이 좀 높아지지 않았나 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뉴욕 증시는 어땠나요? 이번 주에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고 또 기업들의 3분기 어닝 시즌 개막을 앞두고 있는데 보통 이럴 때는 좀 시작이 관망세를 취하지 않나요? 그죠. 이제 그래서 사실 오늘 미국 증시도 뭐 그렇게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았고요. 최근에 뭐 음, 미국 증시가 계속 뭐 흔들리는데 오늘 뭐 다우는 올랐는데 나스닥은 또 빠졌고 사실 오늘 뉴욕 증시가 장중에는 오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장 막판에 갑자기 이제 나스닥이 급락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영국의 이제 중앙은행 총재가 갑자기 그 영국 연기금이 요즘에 좀 위험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국채 가격이 워낙 떨어지고 음,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그래서 뭘 얘기를 했냐면 국채 매입 연장 좀 해달라. 그러니까 14일까지 영국 중앙은행이 국채를 자기가 사주기로 했어요. 네. 자기 돈으로. 그래서 이제 좀 진정이 됐는데 14일이면 끝나요. 근데 이제 영국의 연기금들이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좀 연장 좀 해서 더 사달라. 기한을 좀 음, 늘려달라. 그랬더니 이제 영국의 중앙은행 총재가 이론저에 거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를 했대요. 네. 뭐 더는 안 된다. 이제 니들이 알아서 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어, 답변을 해서 네. 그래서 갑자기 이제 미국 나스닥이 어제 새벽에 급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 음. 뉴스가 나오자마자. 근데 오늘 장중에 또 무슨 뉴스가 있었냐면 블룸버그에서 나온 속보인데 영국 중앙은행이 다시 재검토를 해보겠대요. 오, 예, 그랬나요? 예. 근데 그것도 좀 호재잖아요, 사실 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아직 그 결론은 안 났습니다. 그래서 14일이면 이제 내일 모레인데 내일 모레 이제 양적 완화가 끝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14일 날 결론을 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아마 영국 연기금이 좀 원하면 조금 더 연장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음. 아무튼 이제 그런 뉴스에 따라서 지금 미국 증시도 굉장히 막 위아래로 좀 요동을 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미국 지금 시장이 좀 안정감을 찾으려면 사실 저런 이슈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물가죠. 이제 음. 소비자 물가가 이제 내일 발표가 되니까 내일까지는 좀 관망하려는 움직임들은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만약에 그 영국의 국채를 사들이는 게 이번 주 금요일 14일까지 그거를 한다고 했던 거죠? 네네. 음. 근데 추가로 그거를 사들이지 않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장에는 굉장히 악재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은 미국 뉴욕 증시가 크게 또 폭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미 그걸 보여줬죠. 나스닥이 한번 그렇게 휘청했던. 왜냐하면 이제 영국에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영국 연기금이 도대체 얼마만큼의 레버리지를 지금 일으켰는지도 사실 정확히 파악도 안 되고 음. 지금 국채를 많이 들고 있는데 사실 연기금의 역할은 그거거든요. 만기가 오면 그 연금 받는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돈만 주면 돼요. 음. 그래서 이제 그 돈을 주기 위해서 이제 운용을 하는 거죠. 기금 운용을 하는 건데 좀 어쨌든 부채를 좀 많이 쓴 것 같더라고요. 네. 1파운드를 사는데 1파운드의 국채를 가지고 예를 들면 3파운드를 산 거죠. 그러니까 2파운드를 빚을 낸 거죠. 네. 그래서 했는데 이게 국채 가격이 떨어져 버리니까 이제 음. 뭐 돈 갚으란 얘기죠. 한마디로 담보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난리가 난 건데 그래서 이제 영국 중앙은행이 불암으로 이제 개입을 한 거죠. 음.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연장이 안 되고 금리가 통제가 안 된다면 충격이 올 수 있는데 영국 중앙은행이 그걸 모를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알겠죠. 예, 그래서 아마 14일 날 만약에 정말 리스크가 좀 크다면 음. 조금 더 연장을 해주면서 시간을 좀 벌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음. 오히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연장을 안 해준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또 볼 수도 있는 얘기거든요. 음. 중앙은행이 그걸 모를 리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일단 14일 날 만약에 어떤 결정이 내리든 간에 네. 그 후에 시장 반응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고 음. 나서 좀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9월에 고용, 미국의 고용이 발표가 됐는데 예상보다 좀 잘 나왔었죠? 네, 이게 그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굿뉴스가 배드뉴스거든요, 지금은. 음. 그러니까 너무 지표가 좋으면 악재여서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나스닥이 3.8% 폭락을 해버렸잖아요. 그 음. 이유가 이제 고용 지표가 너무 잘 나왔던 거죠, 사실은. 좀 안 좋게 나오길 바랬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만 지금은 안 좋게 나와야 미국이 긴축 속도가 완화되니까 호재인 것 같고 음. 일단은 연준 의장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조건을 세 가지로 제시를 했고 첫 번째가 추세 이하의 성장, 그러니까 성장이 둔화돼야 되고요. 음. 뭐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이
실업률이 올라가야 된대요. 실업률이 낮아지면 안 되고 오히려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된다. 네. 고용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를 언급을 했고 네. 물가가 2%대로 떨어져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실업률이잖아요. 네. 근데 실업률이 낮아져 버렸어요. 3.5까지. 이제 그걸 보고 아, 긴축 더 하겠구나. 금리 인하 물 건너갔네. 이러면서 이제 또 투매가 미국 중심으로 이제 쏟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이 참 악화돼야만 이게 증시가 살아나니까 좀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어쨌든 고용이 이렇게 너무 타이트해버리면 임금이 올라가죠. 임금 상승률이.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물가에 영향을 당연히 주거든요. 네. 그래서 임금 상승률을 낮추기 위해선 좀 어쩔 수 없이 좀 실업자가 늘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다만 이번에 나온 데이터에서 임금 상승률은 좀 둔화는 됐어요, 사실. 그렇지만 임금 상승률이 이번에도 5%가 넘을 정도로 아직은 절대 레벨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들은 천천히 낮아질 것 같은데 당장은 뭐 임금 상승률이 급격히 낮아지긴 좀 어렵기 때문에 네. 일단 고용은 어쨌든 증시엔 좀 충격을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잘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미 연준이 긴축 속도를 더 세게 하는 거 아니야? 고강도 긴축을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참 안 좋은 뉴스로 작용을 네, 맞습니다. 한다라는 게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네. 그런데 미국 고용 중에서 보면은 서비스 업종의 임금 상승세가 유독 가파른 게 눈에 띄더라고요.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 또 앞으로 네. 미국 고용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함께 덧붙여 주시죠. 이게 이제 서비스 업종 중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고용 그 데이터를 보니까 가장 많이 증가한 업종이 어디냐면 음. 레저 관광이에요. 거기가 8.3만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이 의료 서비스가 7.5만 명, 제조업은 2.2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 미국이 본격적으로 리오프닝에 들어갔구나. 리오프닝 들어가다 보니까 저런 이제 대면 영업을 하시는 분들 이제 채용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서비스 업종 채용이 이제 그래서 늘어났다. 한마디로 미국의 코로나가 이제 완화되면서 그런 업종 채용이 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좀 고용 상황이 좀 좋긴 하지만 미국 연준이 의도하는 거는 고용을 의도적으로 좀 악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좀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게 오늘 인텔이 전 세계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10만 명 이상 고용하는 걸로 아는데 오. 대규모 그 해고 그러니까 해고하겠다, 그러니까 감원하겠다는 거죠, 사람을. 네.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뭐 아마 아시겠지만 얼마 전 예전에 뭐 테슬라도 한번 그런 언급이 좀 있었고 몇몇 업체들이 지금 감원 얘기를 꺼냈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지금 그 이 고용 인원을 줄여서 고용 인원을 줄이게 되면요. 고용 시장이 이제 타이트했던 게 좀 풀리게 돼가지고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연준이 좀 바라는 거거든요. 네. 좀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금리를 너무 세게 올리니까 많은 기업들이 돈을 벌기 힘들고 비용은 올라가고 수요는 줄고 그럼 어떻게 되죠? 투자 줄이고 줄이죠. 고용을 줄여버립니다. 네. 그럼 이건 사실 연준이 의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연준은 물가를 잡고 싶은데 이게 물가를 잡으려면은 사실 지금 가장 좋은 거 공급을 늘리면 되는데 연준이 공급을 늘릴 수가 없잖아요. 연준은 그거는 그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할 수 있는 건 그럼 공급은 안 되니까 수요를 위축시키자. 이게 목적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고강도 금리를 올리는 거고 그게 지금은 아니더라도 점점 효과가 나오겠죠. 그럼 몇 달 후에는 고용이 자연스럽게 꺾여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확인은 좀 어렵지만 네. 연준의 의도대로 흘러갈 것 같고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건 그 연준 뭐 제가 연준자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요.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우리가 경제학에서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용 지표는 가장 후행 데이터입니다. 사실 이제 네. 경제 정책을 세울 때도 앞을 보고 해야 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늦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거 보고 좋으니까 금리 올린다. 이거는 좀 약간 이제 이 시차적으로 보면 너무 어떻게 보면 또 뒷북칠 수도 있는 뒷북일 수 거잖아요. 있다. 예. 근데 아시겠지만 고용은 진짜 후행 지표거든요. 가장 네. 선행 지표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 연준은 그걸 보고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물가도 지금 나오는 물가는 다 이 전달 한 물가거든요. 달 전 거죠. 예. 근데 자꾸 이런 걸 보고 근데 연준 의장은 언급을 했어요. 데이터 가지고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약간 아쉽지 않나 네. 하는 좀 개인적인 생각은 있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지표를 보고 이 금리를 결정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선행 지표들이 몇 개 있어요. 물가에 선행하는 지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에서 이제 구매 담당자 기업들 대상으로 ISM 이란 이제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번 달 뭐, 야, 너네 구매 얼마 할 거냐? 고용은 음. 얼마 할 거냐? 이걸 설문조사 하면 그 구매 담당자는 알잖아요. 음. 우리 회사 지금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좀 줄일 것 같다.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게 ISM 지표에 나와요, 그대로. 근데 그게 사실 선행 지표입니다, 경기에 더. 그래서 보통 미국 소비자 물가에 ISM 거기에 물가 지수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게 6개월 선행을 해요. 근데 음. 그거는 꺾인 지가 한참 전이에요. 6개월 전부터 이미 그렇군요. 꺾여 있었어요. 네.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에서 고용 지수도 이미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음. 근데 그걸 보면은 고강도 긴축을 너무 세게 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연준은 그거보다는 이제 후행 데이터를 보는 거죠, 사실. 음. 그래서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뭐 음. 어쩔 수 없는 거죠, 지금 그걸 보고 음. 하고 있기 때문에. 음. 네. 이렇게 고강도 긴축을 계속 하다 보면은 경기 침체가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네. 이 말씀하신 ISM 지표를 보고 좀 선제적으로 이 긴축 기조를 정해 가는 게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도 말씀을 듣다 보니까 드네요. 예, 그렇게 들긴 하는데 음. 참 이게 좀 아쉬운 상황이고, 근데 작년에도 그런 좀 불만들이 있었던 게 작년에도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기억하시겠죠. 연준 의장이 그냥 콕 집어서 이게 일시적이다. 음. 언급을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왜냐하면 네. 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했거든요. 이거 물가 일시적인 것 같지는 않다. 음. 왜냐하면 선행 지표들이 그걸 다 가리키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당시에 나오는 데이터만 보면 그렇게까지 될까? 약간 이제 의문부호가 있었던 건데, 음. 그러니까 너무 연준도, 그러니까 그 연준 의장이 좀 아쉬웠던 게 작년부터 너무 당장 나오는 데이터만 가지고 좀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음. 좀 이 사태를 이렇게 좀 키웠던 거 아닌가. 그런 좀 아쉬움이 들긴 합니다. 네. 아 지금 또 전쟁이 우리 증시에서 불확실성을 키우는 변수지 않습니까? 네. 크림대교가 폭파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격화되고 있어요. 중국은 또 코로나 봉쇄 조치를 강화했다는 소식도 들리고요. 투자 심리 악화시키는 악재뿐인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이게 참 어렵죠.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면 증시가 못 올라가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더 빠질 이유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음. 뭐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잖아요. 전쟁도. 뭐 끝날 거면 진짜 끝났겠죠. 근데 음. 안 끝나는 상황에서 더 악화되지만 그 악화된다고 해서 증시가 또 폭락을 할 요소는 아닙니다. 근데 다만 음. 걱정되는 건 이거죠. 뭐 루머긴 하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거 진짜 푸틴이 핵 쓰면 어떡할까. 음. 되게 우려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거는 정말 뭐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하는 거니까 음. 통제 불능으로 가겠지만 뭐 핵 버튼을 누르는 것만 아니면 지금 아직까지는 휴전 상태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전쟁이 좀 빨리 끝나길 바라지만 네. 확전이 일어난다고 해서 뭐 갑자기 세계 경기가 더 안 좋아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미 이제 음. 안 좋아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주가에 큰 영향 안 주겠지만 다만 위로 올라가는 걸 좀 막아버리겠죠. 그건 좀 음. 아쉽고, 그다음에 음. 중국의 제로 코로나도 빨리 끝나길 바라지만 중국은 그럴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뉴스들 보면 음. 조그맣게 뭐가 좀 확진자 나오면 일단 무조건 막는다고 합니다, 여전히. 네. 그래서 이제 10월 16일 날 중국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연임이 확정이 되면 음. 조금 풀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는데, 뭐 또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아니다. 뭐 그런 건 기대하면 안 될 것 같다. 오히려 더 음. 고강도로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그렇군요. 있어서, 음.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국의 그 제로 코로나 정책은 10월 16일 날 당대회 후에 나오는 언론 보도를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 같고, 음. 이거죠. 더 나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제로 코로나 계속 하거든요. 음. 네, 그래서 여기서 나쁠 건 없는데 이제 좋아지냐 유지냐 이거죠. 음. 근데 이제 그걸 좀 완화시켜 주길 바라지만 어쨌든 지금은 좀 확실하게 우리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제로 코로나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이미 이전부터 계속 안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뭐 더 증시를 안 좋게 할 요소는 아니다. 네. 음. 우리는 그래도 희망을 좀 찾아봐야겠죠. 뉴욕 증시에서 선방하고 있거나 주목해 봐야 할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 미국 증시도 사실은 저도 이제 한번 데이터를 찾아봤는데 다 안 좋아요. 이게 버티는 업종이 거의 다 없고요. 음. 그나마 제일 셌던 업종이 사실은 이제 얼마 전까지 음식료였거든요. 음식료 이제 아시겠지만 경기 방어주잖아요. 물가 상승에 또 수혜주고, 근데 음식료 코카콜라나 크래프트 하인즈, 이제 뭐 케첩 만드는 기업이죠. 음. 이런 기업들까지도 최근에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올해 전체로 보면은 좀 덜 빠진 편이고, 그래서 방어주는 좀 버티고 있고, 또 최근 들어와서 좀 주가가 견조한 기업은요, 일단 제약주들이 좀 버텨주고 있습니다. 음. 대형 제약주들이, 이것도 이제 경기 방어주죠. 우리가 몸이 아프면 뭐 경기랑 상관없이 나는 뭐 약값을 내야 되기 때문에
방어주로서 좀 부각이 되고 있고 또 네. 한 가지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그 대표적으로 그 마이크론 있잖아요. 미국에. 그러니까 네네. 미국에 반도체 기업들이 많은데 음. 다 폭락을 했는데 마이크론은 혼자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음. 왜냐하면 이제 이 회사는 이제 우리 한국의 삼성 하이닉스랑 마찬가지로 세계 3대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데 최근에 감산을 발표를 했고 또 중국 규제에 들어갔어요. 이제 미국에서 네. 중국에 반도체 수출하지 마라. 음. 근데 이게 결국엔 그럼 중국 반도체 규제가 들어가면 생산이 줄 거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네. 규제가 들어가니까 또 공급이 완화되면서 음. 이 메모리는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해석들이 나오면서 지금 음. 미국에서도 그 마이크론만 반도체에서 유일하게 어. 혼자 좀 강세를 보이는 게 좀 특징적입니다. 그러면은 국내 증시 우리 반도체 관련주에는 어떤 영향이 있었나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예. 주가는 어땠는지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증시가 많이 빠졌는데도 오늘도 하이닉스가 4%나 급등을 했어요. 음. 근데 이게 불과 2주 전에 얼마였냐면요. 8만 원이었거든요. 지금 오늘 종가가 9만 4천 원입니다. 오. 근데 지수 급락했잖아요. 네. 지수는 급락하는데 하이닉스는 지금 주가가 한 15%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메모리 쪽은 완전 지금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음.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두 가지 요인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단 첫 번째가 메모리 지금 재고가 너무 많은데 재고를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어요. 많이 사면 돼요, 누군가 음. 소비자가 와서. 근데 지금 불가능합니다. 사람들 지갑을 닫으니까. 음. 그러면 많이 안 만들면 되겠죠. 네. 이 공급을 줄이면 돼요. 그래서 지금 많은 이 반도체 기업들이 감산에 들어가기 이제 시작한다라는 음.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공급 축소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단 이제 바닥이 좀 나왔고 두 번째가 중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 소식이 나왔는데 음. 중국이 만약에 메모리 반도체 지금 만들고 있대요, 실제로. 근데 기술력이 꽤 되나 보더라고요. 사실 음. 애플에 납품할 정도로. 네. 네. 근데 이제는 미국이 못 만들게 아예 장비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음. 미국 장비가 없으면 사실은 고사양 반도체 못 만들거든요. 음. 불가능합니다. 우리 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제 중국이 못 만들면 삼성 하이닉스한테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죠. 경쟁자가 반사이익이 있는 거네요. 그죠. 경쟁자가 없어져 버리니까. 음. 여기에 경쟁자가 중국이 들면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중국 시장을 뺏겨버릴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가 좀 최근에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동차주는 어떻습니까? 자동차는 요즘에 좀 안 좋고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UBS라는 이제 그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얼마 전에 포드를 이제 매도 의견을 내버렸고, 음. 왜냐하면 이제 그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소비자들이 자동차 안 살 거고, 근데 지금은 차 공급이 늘어난대요. 공급은 느는데 수요가 줄면 어떻게 되죠? 재고가 늘겠죠. 네. 그래서 3에서 6개월 안에 한 번도 보지 못한 과도한 공급 과잉이 올 거다. 음. 이렇게 이제 보고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포드 주가가 폭락을 했고 음. 어제 이제 현대차가 빠졌습니다. 근데 오늘 다행히 현대차는 보합이 끝나긴 했는데 일단 이제 그 공급 과잉 이슈를 좀 꺼낸 거죠. 근데 지금 자동차가 여전히 부족해요. 지금 뭐 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현대차에서 나오는 자동차 받으려면 1년 이상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대기가 아직도 많은데 음. 저게 당장 공급이 그렇게 크게 늘어날 수 있을까? 그게 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음. 오늘 그 S&P라는 이제 그룹에서는 뭘 제시를 했냐면 유럽의 자동차 생산이 내년에 40%나 감소할 거래요. 어. 뭐 에너지 비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면 네. 자동차 공급이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 공급 과잉이 올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업체들마다 이게 의견들이 다 달라요. 한쪽은 그러네요. 공급 과잉 온다. 네. 한쪽은 뭔 소리냐. 음. 공급이 훨씬 줄 텐데. 네네. 근데 이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모르지만 음. 어쨌든 오늘은 그런 또 S&P의 의견에 따라서 오늘 음. 자동차주들은 좀 괜찮았다라고 네. 보시면 알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 이사와 함께했습니다.